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월 7일 아침 전 세계의 바다는 본질적으로 현대판 진주만이라 불러도 될 만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표적이 된 쪽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는 북극의 얼음에서 베네수엘라의 따뜻한 바다를 거쳐 이란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에너지 다리를 구축하면 미국의 봉쇄를 깨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말에 잠수한 벨고로드를 전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은 외교 공안이 아니라 극도로 갑작스럽고 즉각적인 해상 작전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충격적인 타이밍으로 아일랜드 연안과 카리브해에서 동시에 러시아 선박들을 급습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속한 유조선 마리나라와 소피아가 납포되었습니다. 푸틴이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계획은 불과 몇 초 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석유 항로가 끊겼습니다. 크렘린의 공포는 낯설까 커져서 모스크바가 공개적으로 미국 선박을 어뢰로 공격해 격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극도로 긴박하며 카리브해에서 발트해까지 북해에서 태평양까지 모든 바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작전의 도화선은 벨라원이라는 유령선의 움직임으로 점화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베네수엘라 항만을 조용히 떠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꺼버렸습니다. 그 선박은 공해상에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체 도색을 바꿨고 이름을 마리나라로 바꿨으며 파나마 국기를 내리고 러시아 국기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국기 갈아타기 전술은 선박을 러시아의 영토처럼 보이게 만들어 미국의 개입을 법적으로 막아보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과 동맹국 위성은 선박을 한 걸음씩 추적했고 카리브해에서 아일랜드 해안까지 전작이 흔적을 따라가며 끝까지 붙었습니다. 마침내 미국 유럽 사령부의 명령으로 버튼이 눌렸습니다. 1월 7일 아침 북대서양에서 미국 해안 경비대는 자산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토 통합 해군 전력과 함께 선박에 승선했습니다. 미국 해안 경비대는 노르웨이와 영국 특수부대와 협력해 영화 장면을 방불케 하는 승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다에서 그림자 함대를 상대로 거둔 NATO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심리적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그 선박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모스크바가 선박이 납포될 것임을 깨닫자 그들은 가장 큰 카드, 즉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역 내 러시아 국기를 단 유조선 5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 최대 핵잠수함 벨고로드가 이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종말의 무기라 불리는 포세이돈 핵어뢰를 탑재한 채 선박을 보호하고 미 해군을 위협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전개는 러시아 군사력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와 C-130J 중무장 건십이 러시아 잠수함이 해당 구역에 접근해 개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를 전개했음에도 러시아는 나토의 결의 앞에서 자국 상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군사적 참사이자 크렘린의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1월 7일 아침 카리브해 소피아 작전입니다. 북대서양 작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 남부사령부 소트콤이 카리브해에서 두 번째 동시 타격을 가했습니다. MT 소피아 유조선, 러시아 그림자 함대 또 하나의 핵심 고리가 새벽 급습으로 납포되었습니다. 이 일제 타격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항로, 육상과 해상 연결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제 어느 바다에 있든 러시아 선박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느 대양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국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 바다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박 납포는 모스크바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러시아의 종말론 성향원 알렉세이 주라블료프는 생방송에서 전쟁을 노골적으로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사유다.
우리는 어뢰로 공격해 미국 선박 몇 척을 가라앉혀야 한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해적 행위이자 비정상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선박과 승무원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제재를 위반하는 자는 대가를 치른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건 직후 곧바로 유럽을 겨냥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에는 조기경보 체계가 있지만 유럽에는 없다. 이 위협은 러시아가 재래식 해군의 약점을 핵 협박으로 메우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는 카리브 해에서의 패배를 유럽 위협으로 상쇄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바다에서의 패배를 하늘에서 만회하려 합니다. 러시아 폭격기 세대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로 미 해군 함정에 접근하며 우리는 너희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B-52와 B-1 폭격기를 유럽에 전개하며 긴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작전을 단지 미국의 움직임으로만 보면은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아일랜드 연안의 사건은 나토 북방 측면, 즉 영국과 노르웨이가 참여하면서 완전한 망치와 모루 전략으로 변했습니다. 작전이 벌어진 곳은 GI-UK 갭입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GI-UK 선은 냉전 이래 결정적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북방 함대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관문이며 나토는 그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입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가 그 선박을 무국적임의 해적이라고 선언한 뒤 스코틀랜드 로시머스 기지에서 출격한 영국 공군 RAF P-8 포세이돈 항공기가 수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한 걸음씩 추적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제재 회피와 그림자 운송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해군은 북쪽 항로를 유지하며 러시아 선박이 도주할 수 있는 기동 공간을 좁혔습니다. 이는 워싱턴, 런던, 오슬로 사이에 구축된 완벽한 데이터 공유망이었습니다. 작전이 아일랜드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경계에서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아일랜드의 군사적 중립과 약한 해군력을 이용해 이 해역을 안전한 대기실이자 해저 케이블 도청 전초기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이 아일랜드 정부와의 묵시적 협력 속에서 러시아의 뒷마당을 함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러시아 선박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물에서 나토, 그 물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나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무르만스크에서 출항하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도 암울한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만약 NATO가 제재 위반을 근거로 아일랜드 연안과 북해 입구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멈춰 세우기 시작한다면 러시아의 발트해 항로는 사실상 봉쇄될 것입니다. 덴마크 해협을 빠져나오는 모든 러시아 선박은 대서양에 도달하자마자 이 북방 함정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는 모스크바의 에너지 물류가 목졸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해상 작전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지진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모스크바의 금융 중심지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자 델리 로드리게스에게 매우 명확하고 가혹한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를 내쫓아라. 중국을 내보내라. 이란을 추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로 돌아올 것이다.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고 차베스와 마두로와 쌓아온 관계는 러시아가 미국의 뒷마당으로 침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대출, 군사장비, 기술 지원 형태로 170억 미국 달러가 넘는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은 토요일 미국 군사작전으로 최소 24명이 보안 당국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움직임으로 러시아 국영 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트의 베네수엘라 투자, 합작 사업, 그리고 2041년까지 계획된 9,100만 배럴 생산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 지워졌습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공동은행망을 구축하고 결제 시스템 미르를 통합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로드리게스에게 부과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금융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러시아의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 메커니즘의 심장에 꽂히는 단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석유로 러시아의 대출을 갚아왔지만 이제 그 석유는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돈도 잃고 석유도 잃었습니다. 트럼프 팀은 마두로의 전 측근인 로드리게스를 짧은 목줄로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튀르키예에 있는 그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위협, 그리고 마두로처럼 감방에 던져질 수 있다는 공포는 로드리게스가 러시아를 팔아넘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러시아 군사 고문 바그너 정보 장교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두 번째 타격 위협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모스크바의 지역 내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을 하룻밤 사이에 적의 꼭두각시로 바꿔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대전략은 북극 에너지 자원과 베네수엘라 정유시설을 결합해 서방 제재와 무관한 글로벌 남북 에너지 회랑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나라 작전과 소피아 작전은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카리브해와 대서양 횡단 구간임을 고통스럽게 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북방 항로 프로젝트 NSR에 포함시켰습니다. 목표는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는 러시아의 대한 항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방정식에서 빠지고 대서양에서 러시아 선박이 사냥당하면서 푸틴의 북극 수익화 야망은 좌절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없으면은 러시아는 중진류 수요를 맞추고 물류망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그림자 함대는 대체로 파나마 국기를 단 선박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파나마 운하 당국이 러시아 화물에 대해 더 엄격한 통제를 부과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글로벌 해상 무역에서 완전히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파나마 연결고리가 끊기면 러시아의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시장 접근은 마비됩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의 발언은 새로운 미국 대외 정책의 선언문입니다. 여기는 서반구다. 여기는 너희의 놀이터가 아니다. 우리는 적들이 우리의 뒷마당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물러서라. 우리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필요 없다. 미국에는 석유가 충분하다.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미국의 적대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이해해야 한다. 왜 중국은 그들의 석유가 필요한가? 왜 러시아는 그들의 석유가 필요한가? 왜 이란은 그들의 석유가 필요한가? 이 말들은 21세기판 멀로 독트린이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존재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박 상실은 모스크바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러시아의 종말론 성향 의원 알렉세이 주라블요프가 미국 선박 몇 척을 격침하자고 외친 것,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유럽이 먼저 불탈 것이라는 푸틴의 위협은 재래식 해군력이 붕괴한 채 핵 협박에 기대는 모습일 뿐입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보복으로 흑해와 발트해에서 미국 국기를 단 유조선을 납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유조선 전쟁을 능가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 1월 7일 아침은 러시아 해군의 현대판 스시마 패배와 같습니다. 나토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러시아의 전략 자산을 압수했고 핵 협박을 무력화했으며 그림자 함대 신화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조치는 단지 한 독재자를 전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반구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워버렸고 중국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란의 테러 네트워크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전략기지 그리고 170억 미국 달러의 투자를 잃었습니다. 푸틴의 에너지 제국의 꿈은 아일랜드의 차가운 바다와 카리브해의 햇살 아래 해안에서 바로 미국 해군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